자, 45강입니다. 낭만주의 조각하고요. 내러티브 아트 정도 보고, 뒤에 조금 더 볼 수 있으면 더 볼게요. 바로 보시죠. 아까 이어서 보는 거니까. 자, 오늘 낭만주의 많이 하네. 자, 낭만주의 조각. 근데 별건 없어요. 낭만주의 조각이. 신고전주의 조각은 사실은 뭐 신고전주의 자체의 그 회화성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국가적 그 신념이나 이념을 전달하기 위한 방식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낭만주의에서는 약간 어떤 자율성이,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죠. 조각은 회화가 발전한 자취를 그대로 따라갔지만 그 회화나 건축에서보다 훨씬 더 실험적인 요소가 있었대.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 조각에 주로 사용한 돌과 청동은 육중하고 정적이며 물질적이었기 때문에 미묘하고 암시적이며 덧없는 것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특성을 조각에 부여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주의 미술에서 조각이 회화만큼이나 화려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낭만주의적 이상에 가까운 개성을 가진 조각가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기스트 프레오라든가 리드, 그 다음에 카르포, 뭐 이런 작가들. 자, 그러면은 잠깐 작품 먼저 볼까요? 자, 프랑스와 리드, 이제 이 작품이고요. 왠지 신고전주의 느낌이 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작가들은, 카르포는 좀 덜 그렇죠. 그래서 낭만주의 특성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작가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건축은 볼 거 아닙니다. 건축은 안 볼 거고요. 내러티브 아트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여기서 좀 정리한 걸 좀 볼게요. 낭만주의 조각, 감정 표현이 우선 포인트입니다. 감정 표현. 자, 낭만주의 조각은, 조각 그것은 당시 낭만주의 운동의 특징에 붙어 있던 독특한 예술적 스타일로, 이는 다른 예술적 스타일의 고전주의적이고 신고전주의적인 이념과는 다른 것이다. 아무래도 그렇죠. 낭만주의는 개인의 그 이념뿐만 아니라 작품에서의 감정을 선호한다. 그래서 감정 표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예술 작품에 흔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감정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 중에 놀라움이라든가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영향 보시면 중세 시대가 계속 나오죠. 중세에서 일어났던 예술을 다시 재창조하려는 노력이고요. 산업혁명과 계몽주의에 대한 예술 분야에 대한 반응으로 여겨지고, 목적은 이 운동은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예술가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개인적인 업적을 표현하는데, 낭만주의 조각은 예전처럼 예술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했지만 작가의 주관적 방식, 그래서 작가의 주관적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게 낭만주의의 특성이에요. 그럼 특징 전체적으로 보면 낭만주의는 모든 조각들은 각 조각가의 스타일, 그래서 조각가의 스타일로 할 수밖에, 그렇죠. 낭만주의는 표현된 몸짓과 표현에 통해 인간의 감정을 불러있고, 많은 그 경우에는 작품은 인간의 요소와 그 다음에 자연의 요소,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요소와, 왜 낭만주의 보면은 회화에서 자연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요소와 자연 요소를 결합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했는데, 낭만주의의 가장 뛰어난 작품이 이제 회화였지만 조각은 프랑스 혁명의 영감을 얻은 것과 같은 자연주의 원리에 인도되었다. 이 시기의 조각품은 각 조각가의 집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이고, 즉 예술가의 창조물은 다른 비자연적 요소의 외부 간섭 없이 순수한 개인적인 영감으로만 표현되는데, 각 작가들 둘러싼 자연은 이 시대 조각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우리가 낭만주의 기억하는 것은 이 주제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자연이 많았다라는 거, 조각에서도 역시나 자연과 인간을 결합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러티브 아트, 뭐 별건 아닌데, 내러티브 아트,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의 보시면 일반적으로 추상미술에 대비되는 회화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야기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라든가 역사, 신화 등의 구체적인 스토리를 전달하는 서술적 미술을 일컫는다. 그래서 내러티브 아트라고 하죠. 그래서 특징과 의의 보시면은 내러티브 아트의 회화적인
요소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 매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전의 서구의 미술이 전부 내러티브 아트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러티브 아트는 단일한 작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련의 연작회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에 현대미술의 종종 일군의 사진 연작과 텍스트를 통해서 특정한 스토리가 서술되는데, 예를 들어 듀안 마이클에 의해서 1966년에 제작된 연속적 이야기처럼 다수의 이미지들과 이에 동반하는 텍스트가 결합해서 서술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서술적인 회화가 포스트 모던에서도 계속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수의 이미지들과 동반해서 텍스트가 결합해가지고 함께 서술되고, 70년대 개인적인 신화에 관련 작업을 했던 예술가들의 삶의 흔적을 보존하는 작업을 했던 작가들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넷쌓기가 있어요. 그냥 요거 이어서 해야겠네. 넷쌓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도 냈었죠. 코르벨, 코르벨 넷쌓기로 써도 돼요. 일종의 들법, 공법인데 돌이나 나무 등의 재료를 층층이 쌓을 때입니다. 쌓을 때 이를 지탱하기 위해서 각 층들의 아래층보다 어떻게 튀어나오게 쌓는 체계가 넷쌓기다. 그죠? 층층이 약간씩 튀어나오게 쌓아서 이렇게 약간 연결하면 어떻게 돔이 돼 버리죠. 그런 방식입니다. 주요 작품은 미케네 문명의 그 톨로스 무덤에 흔히 쓰였던 공법이고요. 소위 그 아트레우스의 보고라고 불리우는 건축물이 이 방식의 지금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 무덤의 묘실에는 사각형으로 자른 돌들을 층층이 쌓아 올리면서 아래층보다 위층의 석재들이 더 튀어나오도록 해서 돔의 구조를 형성했다. 그래서 돔 바깥쪽에 쌓인 흙의 무게로 돔이 지탱되도록 하는 것이죠. 넷쌓기는 아치구조의 초기 형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층층이 이렇게 쌓다 보니까 이게 돔 형태가 될 수밖에요. 넷쌓기 이거 중요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바문 무덤 벽화인데 이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우선은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 중요한 작품이에요. 자, 고대 이집트 귀족 무덤의 벽화인데요. 현재 런던 박물관에 있고요. 특징 보시면 네바문 무덤에 테베에 있었는데 이 지역은 신왕국 시대의 수도로서 크게 번성했고 다수의 신전과 왕가와 귀족들의 무덤이 세워졌습니다. 네바문 무덤에서의 소몰이와 새사냥, 이게 주제입니다. 연애 장면, 정원의 연못 등의 다양한 주제를 프레스코, 근데 이제 프레스코는 이제 세코입니다. 얘는 프레스코인데 세코다. 세코라 하시면 돼요. 이들은 내세 삶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근데 이제 법칙이 사용됐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법칙적인 개념으로 회화가 제작이 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네오다다까지 다 봐야 되는 건가요? 네오다다. 그렇죠, 뭐. 네오다다 봐야겠네. 지금 10분. 자, 네오다다 봅시다. 한 번에 가지, 뭐.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자, 네오다다는, 잠깐 설명 잠깐 드리고. 우선 네오다다는 첫 번째, 추상을 거부합니다. 그쵸, 신기하죠? 추상을 거부해요. 안 신기한가? 이제 하다 보면 신기해질 겁니다. 자, 두 번째, 얘네들은 일상성을 추구합니다. 미리 이야기했지만 얘네들이 이제 팝으로 가게 되면 뭘로 바뀌냐면은 그 뭡니까, 그 상업성, 상업적이 일상이에요. 상업적인 게 일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주변에 흔히 상업적인 것만 있으니까 상업적으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얘네, 아이고, 4번이 아니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오다다는 형식주의를 추구합니다. 형식주의를 추구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다와 다르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네오다다는 새로운 다다는 미적인 걸 추구해요.
미를 추구하는데 다다는 반미학 추구한다. 그리고 뭐 컴바인 아트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뭐 네오다다 전체적으로 봤더니 혁명이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적읍시다. 어, 우리가 이제 조각가 회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다. 모호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컴바인 페인팅. 우선은 존슨 같은 경우 재현을 합니다. 재현을 하면은 관계성이 생기죠. 관계성. 다시 말하면 뭐 상징성. 뭐 같은 건 아니고 상징성, 이야기, 서사 이런 것들이 관계성으로서 생겨요. 이야기거리가 생긴다는 거지. 관계성은 형식주의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관계성이 되려면 형식주의에서 본다면 관계성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무관계성으로 가야죠. 무관계성으로 가야 형식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관계성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형식주의로 가려면 무관계성으로 가야 되는데 재현을 하면은 무조건 형상이 나타나면 무관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무관계성을 재현을 하고서도 무관계성이 있대요. 이유는 뭐다? 재현을 하면서 뭐를 그려요? 얘가 재현을 하면서 관계성과 그 형식이 있지만 얘들이 뭐를 일상성, 성조기 같은 일상성을 가지고서 그렸기 때문에 형식주의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950년대 후반입니다. 60년대 초반에 사이에 추상표현주의에서의 팝아트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미국의 실험적인 미술 경향을 일컫는 말이고 이 용어는 로버트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죠. 로버트 로젠블럼의 그 아트 매거진을 기고하면서 카스탈리 그룹이라는 제목의 글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대요. 자, 이 글에서 언급된 제스펀 존스의 작가들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네오다다는 이제 국제적으로 가게 됩니다. 평론가 사이에 알려지게 돼요. 네오다다는 작가들이 1차 세계대전 중에 1916년에 스위스에서 형성된 오리지널 다다의 운동에 참조를 해서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 정신을 전략적으로 추구했는데 그러나 역사적인 인과관계의 작품의 경향성을 볼 때 네오다다는 다다의 직접적인 후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반미학과 미학을 추구했다는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다다는 기존 문명과 문화에 대한 전체 항거하는 성격,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미학이지 얘는. 반면 네오다다는 구체적인 추상표현주의에 대항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오다다는 추상표현주의에 대항해요. 그러니까 추상을 거부해요. 대신에 형식주의는 똑같이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을 거의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특징과 의의 보시면 네오다다의 작가들은 다다의 그 저항 정신을 이끌어와서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요소를 대항했고요.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다다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면밀히 연구하기보다는 다다이스트였던 그 듀샹, 랜드메이드의 개념을 확대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브제화 시켰다라는 거야. 이러한 결과로 나온 것이 라우젠버그의 컴바인 페인팅이에요. 그죠? 컴바인 페인팅. 컴바인 페인팅은 이제 회화 조각, 레드메이드를 결합했다. 다시 봅시다. 회화와 조각, 그 다음에 레드메이드를 결합했다. 그래서 개념적, 그러니까 컴바인 페인팅은 쓸 때 회화와 조각과 레드메이드를 결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허물었다, 모호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편 네오다다는 1960년대 들어서 다다와 관계성을 공식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것이 61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아sam블라주 예술의 전시였는데 그 전시에서 다다이스트의 슈비터즈의 압도적인 규모의 콜라주 작품으로서 많이 알려지면서 컴바인과 나란히 보여주면서 마치 네오다다가 다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받은 듯 암시를 줬는데 비평가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이제는 모노그램 이런 작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요 작품 보시면 네오다다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로버트 라우젠버그와 제폰 존스를 들 수가 있고, 라우젠버그의 컴바인 제품은 회화와 조각, 레드메이드 결합 또 나오죠.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1955년에 침대는 장방의 틀에 실제 베개와 이불을 붙이고 그 위에 채색을 하고 그것을 마치 전통적인 회화 작품처럼 벽에 걸어서 설치한 작품입니다. 한편 제폰 존스는 55년에 자신의 작품 길을 그 왁스 페인트로 다시 캐스팅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는 사물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개념으로 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목적이 오브제화예요. 그래서 변청 보시면은 네오다다가 부상한 이후에 60년대 초반에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네오다다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했고, 존 케이지도 뭐 여기서 한술 떴어요. 1950년대에 자신의 작업을 네오다다라고 또 불렀대요. 그래서 뭐 퍼포먼스 플럭서스 영향을 줬죠.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그러면 네오다다가 컴바인 페인, 그러니까 이 컴바인은 뭐다? 회화, 조각, 그 다음에 오브제, 그러니까 레드메이드. 그래서 회화, 조각, 레드메이드를 합한 게 컴바인 페인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존스 작품이 이제 큰데, 제스폰 존스 같은 경우는 재현을 합니다. 재현을 하는데 납파법으로 재현을 해요. 근데 플러스가 거기다 뭐냐, 일상성을 넣어요. 양념을, 일상성을 넣어주는 거야. 자, 일상성을 넣어주니까 재현을 하더라도 뭐가 돼? 비개성이 돼 버리는 거죠. 비개성은 뭐랑 아까 얘기했다? 무관계성이 되는 거죠. 무관계성, 비개성이 결국 무관계성이다. 그러므로 해서 얘는 형식주의다. 뭐 저기 뭐야, 그린버그도 인정했어요. 저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린버그도 인정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재현했는데, 재현을 한다. 수상을 거부하면서 재현을 한 거야. 다시 수상을 거부하면서 재현을 한 거죠. 근데 얘네 추상하고 재현하고 공통점이 뭐다? 형식주의예요. 근데 추상은 무관계성이 돼. 왜냐하면 형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재현은 형상이 있잖아. 근데 그 형상이 뭐다? 비개성적인 걸 그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 얘도 비개성적으로 된 거예요. 사람이 그렸지만. 그래가지고 일상성이라는 거, 일상의 주제, 그러니까 성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마트에서 파는 어떤 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본을 뜨거나, 그러니까 브론즈로 하거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개성적인 요소로 합리화가 되니까 형식주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형식주의라고 했는데 이 비개성으로 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작품의 형상이 나타난 건 뭐냐면 오브제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성조기를 그렸는데 그림이 아니라 오브제로 보이는 거죠. 오브제 자체로. 왜냐면 오브제 특성이 뭐예요? 비개성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전만으로는 조금 애매하니까 이렇게까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봤는데 와, 딱 21분. 21분이네요. 그러게 벌써 시간이, 제가 오늘 유튜브 찍으려고 조금 일찍 오긴 했는데도 벌써 지금 이제 2시, 예, 2시네요. 이제 편집하고 하면 내일부터 또 문제 만들어야 돼. 또 오늘까지 첨사 저번 주 거 다 줬고, 이제는 이제 문제 만들어야 되는데, 와, 좀 이 주변에 홍보 좀, 야, 이거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 좀 해가지고, 혼자만 보지 말고.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어디,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까매진 게, 어디 놀러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자전거 타느라고. 살도 이제 뺄 겸, 그리고 조깅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풀이 하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딸리고 하니까 좀 체력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좀 꾸준히 더 이제 빠지지 않고, 최대한 좀, 근데 본 수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본 수업에 치이게 되면, 시간을 낸다 하더라도 약간, 버벅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내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고, 첨삭하는데도, 첨삭을 개별당 이제 뭐 많이 해주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만 찝어서 하긴 하는데도, 인강생분들이, 역대, 인강생들, 제가 이제 1시까지 보내려면 보통 인강을 들으시는 분이 그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직강생들은 와서 푸니까 푸는다고 해도 요번에 인강생들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봐드리고 있긴 한데 뭐 도움 많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주고 예, 그래서 하는 어떤 보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문제 잘 만들고 또 이것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할 거니까 꾸준히 보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